오늘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중세 유럽의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 안토니아입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1755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황제 프란츠 1세와 마리아 테레지아 사이에서 낳은 딸이에요. 근데 엄마도 이름이 마리아 테레지아고 딸도 이름이 마리아 안토니아예요. 엄마랑 딸이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둘 다 마리아죠. 이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폴드 1세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이후 태어나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모든 딸 이름을 다 마리아로 짓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 안토니아의 언니들, 그러니까 자매들 이름이 첫째는 마리아 엘리자베트, 둘째는 마리아 안나, 셋째는 마리아 카롤리나, 다섯째는 마리아 크리스티나, 여섯째는 마리아 엘리자베트. 이렇게 이름이 다 마리아예요. 마리아 딸이 마리아고 마리아 동생이 마리아예요. 자, 이렇게 마리아 안토니아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15번째 아이로 태어납니다. 이름은 마리아 안토니아 요제파 요한나 폰 합스부르크 로트링겐이에요. 이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요. 그래서 합스부르크 가문의 육아법을 따라서 가문의 아이들과 평민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개방적이고 진취적으로 자라요. 이건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 불필요한 관습은 철폐시키고 백성들도 궁에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꿨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 테레지아는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다 악기를 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는 다룰 수 있었어. 그리고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도 했어야 됐어요. 때문에 이 안토니아 역시 하프를 잘 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리아 테레지아가 음악을 좋아해서 생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안토니아가 7살쯤 됐을 때 이 마리아 테레지아 앞에서 연주를 했던 음악 신동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궁을 막 뛰어다니다가 실수로 꽝 하고 넘어졌는데 이걸 본 안토니아가 잡아서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안토니아를 보고 너 진짜 좋은 애구나? 난 크면 너랑 결혼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음악 신동인 아이 이름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예요. 안토니아는 빈에 살면서 언어도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3개 정도는 할 줄 알았어야 했고요. 이 안토니아가 언어에 재능이 그렇게 별로 없었나 봐요. 이탈리아어만 좀 잘하고 프랑스어는 조금 떠듬떠듬거리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꽤 대단한 거죠. 딱 봐도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나요? 결혼을 당시에는 일찍 했으니까 뭐 한 15살, 17살에 간다고 해도 결혼 전에 모든 교육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독일어도 배워야 되고 프랑스어도 배워야 되고 이탈리아어도 배워야 되고 라틴어도 배워야 되고 악기도 2-3개 정도는 다뤄야 되고 사교 예절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각국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춤도 배워야 되고 노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자니까 자수도 배워야 되고 가톨릭 교리도 배워야 되고 외교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기본적인 산수도 배워야 되잖아요. 귀족이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모든 걸 했어야 됐던 안토니아는 그나마 16째 중에 15째였기 때문에 이 마리아 안토니아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교육도 조금 덜 열성적으로 시켰던 거죠. 이 안토니아는 교육을 그렇게 빡세게 받지 않아서 그런지 프랑스어도 좀 떠듬떠듬하고 글씨도 잘 못 쓰고 역사도 좀 헷갈려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모든 걸 다 배웠다는 거죠. 특히나 이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이 어머니가 별명이 뭐냐면 유럽의 장모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유럽에 다 시집 보낸 거예요. 딸이 워낙 많아서 정치적으로 딸을 다 이용한 거예요. 특히나 자기가 예뻐하는 딸은 또 차별이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애들이 16명이나 되니까 어떻게 다 똑같이 예뻐해 주겠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 테레지아는 카를 6세의 딸이었거든요. 근데 이 카를 6세가 왕위 계승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내의 왕과 친척이란 친척이 전부 다 오스트리아에 모여가지고 이 왕위를 뺏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그 카를 6세의 딸인 마리아 테레지아는 지지 않았어요. 여자라서 왕위에 못 올라간다고? 그런 게 어딨어. 나도 전쟁할 거야. 이래서 임신하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렇게 7년에 걸쳐서 프로이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과 전쟁을 벌였고 이것이 바로 7년 전쟁입니다. 7년 전쟁 동안 프로이센의 땅을 어느 정도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왕위를 지켜낼 정도로 아주 굳건한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땅을 이제 다 지켜냈고 그런 와중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여자가 황제를 할 수 없어요. 여황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기는 헝가리랑 보헤미아의 여왕으로 즉위를 하고 자기 남편인 프란츠 1세를 공동 통치자로 정해서 남편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여왕하고요. 남편은 그냥 명목상 황제인 거예요. 테레지아는 뭐 헝가리, 보헤미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등등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의 섭정 황후로서 모든 권력을 휘두른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처음 셋을 줄줄이 딸만 낳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부인이 욕을 먹잖아요. 아니 왜 아들을 못 낳아?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프란츠가 욕을 먹었어요. 아니 남편이 말이야 아유 딸밖에 못 만들어. 아이고 진짜 남자 구실을 못하네 이러면서 혼났어요. 그리고 바람을 좀 피웠는데 다른 여자들이 제가 어떻게 감히 황제 옆에 앉겠어요 라고 하니까 내가 황제요? 난 그냥 남편일 뿐이요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직업이 남편인 거야. 프란츠 1세 AKA 남편. 근데 이 프란츠는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그냥 테레지아 옆에 묵묵히 있어줬던 거죠. 이 테레지아는 나름 이제 정복욕, 진취적인 성격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쟁을 하면서도 여왕으로서 통치를 했고 그 와중에 20살부터 37살까지 꾸준히 아이를 낳아서 17년 동안 아이를 16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계속 낳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여장부잖아요. 엄마가 여왕이고 막 신성 로마 제국의 남편 막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이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아 역시 엄마를 무서워하고 테레지아도 그냥 안토니아가 15번째 딸? 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토니아가 10살쯤 됐을 때 아버지 프란츠가 사망을 했고 어머니가 드디어 자기 아들을 요제프 1세를 다시 왕으로 끌어올려서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무조건 남자는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도 아무리 명목상이지만 그래도 황제로서 지켜주던 남편이 없으니까 슬슬 다른 나라도 그렇고 외교 문제도 그렇고 이게 약간 문제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른 나라랑 잘 풀리려면 내 밑에 많은 딸들을 결혼을 시켜서 집안 사람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딸들을 교육시킨 딸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딸들이 교육을 다 받았는데 혼기가 차니까 천연두로 막 죽어요. 순식간에 천연두로 아이 4명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적령기 딸랑 안토니아 하나만 남습니다. 좀 천천히 결혼시키자 싶어서 널널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갑자기 얘가 프랑스의 왕세자이자 먼 친척이었던 루이랑 혼담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안토니아가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의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이후 거액의 지참금과 초상화, 반지 등이 교환이 되었고 1770년 15살이었던 안토니아는 프랑스 왕세자비의 칭호를 받고 자신이 15년간 오스트리아인으로서 누려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뭐 친구, 강아지, 속옷, 옷, 심지어 이름까지 버리고 가요. 그렇게 마리아 안토니아 요제파 요한나는 마리 앙뚜아네트 조세프 잔이 됩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오랫동안 앙숙 관계였다가 잠깐 동맹을 맺은 거였단 말이에요. 결혼으로. 그래서 루이 왕세자랑 결혼을 했는데 프랑스 국민들이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적국의 딸이니까요. 심지어 얘가 프랑스어도 못해. 독일어랑 막 섞었어. 아니 무슨 왕세자 위로 온 애가 그 나라 말도 못해? 그래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오스트리엔이라고 불렀어요. 오스트리아 여자라는 말도 되고요. 암캐를 뜻하는 시엔을 뒤로 붙여서 별명이 오스트리아의 암캐가 된 겁니다. 정말 힘들게 막 자기 반려견도 버리고 이름도 버리고 옷도 막 버리고 막 다 친구도 버리고 왔는데 세상에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하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데 남편이라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면 믿을 거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시아버지를 공략해보자 했는데 하필 애첩을 잃었어요. 시아버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애첩을 잃고 또다시 애첩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자 문제로 시아버지도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 루이 15세고요. 새로 들인 애첩이 바로 마담 듀바리입니다. 근데 이 마담 듀바리는 다른 첩들과는 달리 직업 여성이었어요. 매춘을 하던 여성. 뭐 귀족 백장 뭐 이런 거 아니고 직업 여성이었어요. 근데 루이 15세의 총애를 받아서 애첩이 된 경우였기 때문에 천한 첩주제에 심지어 직업 여성이었던 주제에 공주이자 왕세자비인 자기한테 시어머니라도 된 듯이 행동을 하는 이 듀바리가 앙뚜아네트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둘이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명목상은 시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시아버지인 루이 15세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 테레지아가 편지를 씁니다. 앙뚜아네트한테 마담 듀바리랑 친하게 지내라. 야 웃어. 그래서 결국 마리 앙뚜아네트는 1772년 1월 1일 듀바리한테도 아니고 듀바리가 있는 쪽으로 오늘은 베르사유에 사람이 참 많네 라고 한마디 건넵니다. 근데 요거를 들은 듀바리가 아주 만족해 했다고 하지요. 자, 그 이후로도 이 마리아 테레지아는 꾸준히 마리 앙뚜아네트의 일에 간섭해서 잔소리를 하고 남편은 자기한테 관심도 없고 프랑스인들은 자기한테 암캐라고 부르고 어린 앙뚜아네트가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슬슬 어린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사치를 부리고 도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궁정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보다 드레스를 많이 맞추긴 하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1년에 드레스를 90벌이나 맞췄어요. 진짜 많이 맞춘 거예요. 거기다가 도박에도 손을 대게 되죠. 그런데 그러던 중 1774년 루이 15세가 천연두로 사망하게 되고 루이 16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왕세자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왕비가 됩니다. 자, 왕비가 돼서 뭐 했겠어요? 마담 듀바리를 쫓아냅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요.
내가 이제 왕비인데. 자, 근데 왕비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풀리지 않아요. 남편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애는 혼자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마리 앙뚜아네트 혼자 욕을 다 먹습니다. 어머 동성애 대박. 왕 말고 왕 형제랑 잔대. 어머 대박. 소문이 막 돌아.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돕니다. 때문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예 그냥 정치 쪽으로는 신경도 안 썼어요. 혹시라도 연관이 되어 보일까봐. 그리고 정치에 신경 쓰지 않는 대신에 도박, 사치에 집중합니다. 근데 또 프랑스 국민들을 생각해보면 아니 적국에서 와가지고 왕비씩이나 된 여자가 정치에는 신경도 안 쓰고 맨날 자기 드레스만 갖다 입고 아니 우리가 낸 세금인데 저 여자는 뭔데 맨날 도박을 해. 불만이 커지죠.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고 해요. 하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나름대로 그래도 어렸을 때는 백성들이랑 같이 자랐잖아요. 그래도 백성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용돈을 모아가지고 기부도 하고 보통 막 귀족 왕족들은 막 빨리 가려면 어디 목적지에 빨리 가려면 마차를 타고 소장농 밭을 막 그냥 지나가. 말이 막 달리고 마차가 막 뒤에 달려가니까 그동안 심어놨던 작물들이 다 망가지는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유일하게 그러지 않았어요. 이 농작물 피해갈까봐 이제 돌아간 거죠. 나름 백성들한테 신경을 썼는데 백성들이 이걸 몰라준 겁니다. 그리고 도박과 유흥 역시 첫째 딸인 마리 테레즈를 낳을 때쯤에는 다 멀리했어요. 사치 역시 당시 국가 예산 중에 왕실을 위해 쓰는 예산은 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만 할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결국 임신에 성공합니다. 임신에 성공해서 첫 아이를 출산할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의 출산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요. 당시 왕비의 분만 장면은 구경거리였으니까. 그래서 이 넓은 왕실 이렇게 궁전? 방 안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애를 낳고 있고 사람들이 다 와서 이걸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록이 아이고 내가 다 봤어. 내가 애가 나오는 걸 다 봤어. 이런 얘기가 막 돌아.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아이를 셋을 더 낳았는데 또 첫째 딸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누구래? 왕실에 누구랑 같이 잤다는데 이게 그 딸이 그 딸 아니야?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왕실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도 자꾸 구설수가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는 드레스도 벗고 사치도 안 부리고 그냥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소 젖짜면서 농사지어. 아낙네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요. 근데 욕을 먹어요. 아니 저게 왕비가 어떻게 옷이 저게 뭐야. 왕실의 품격이 있지. 아 진짜 이래서 오스트리아인들은 안 된다니까. 사치를 부릴 땐 사치를 부린다고 욕먹고 검소하게 지내면 왕비답지 않다고 욕을 먹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프랑스인들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마음에 안 들어 했고 사소한 오해가 좀 쌓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힘들어 했을 것 같지만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평판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이에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772년 루이 15세는 자기의 마지막 정부였던 마담 듀바리한테 목걸이를 선물해주고자 하고 나름 세상에서 젤로 멋진 목걸이를 만들어줄 거야 라면서 왕실 보석상에다가 의뢰해서 다이아몬드가
647개나 박힌 목걸이를 제작하기에 이릅니다. 중량으로 따지면 2800캐럿, 금액으로 따지면 200억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요. 근데 이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금방 뚝딱뚝딱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는 사이에 1774년에 루이 15세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마담 디바리를 쫓아냈죠. 그러니까 목걸이는 순식간에 주인을 잃고 인건비 제작비는 한 푼도 못 받고 보석상이 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이거는 왕가에서 부탁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석상이 루이 16세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이 목걸이 좀 사주세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서 루이 16세가 이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이 목걸이를 선물해주고자 합니다.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걸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프랑스의 재정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목걸이를 살 바에야 차라리 배 한 척을 더 건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걸이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이어져서 1781년에 또 마리 앙뚜아네트가 황태자를 낳으니까 보석상에서 또 와요. 황태자 낳은 거 축하드립니다. 요거 황태자 낳은 기념으로 목걸이 하나 사세요. 황태자 낳은 거 축하드려요. 했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그러자 이 보석상이 파산할 위기에 이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라모트 백작 부인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요. 1778년에 추기경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야심가 로앙 추기경이라는 남자였는데 이 남자가 과거에 오스트리아 대사로 한번 파견된 적이 있는데 그때 오스트리아 궁정 여자들 막 반 이상이랑 내가 함께 수면을 취했네 뭐 어쨌네 하면서 성직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막 사치도 부리고 행패를 부린 데다가 프랑스랑 오스트리아의 동맹을 깨려고 해서 마리아 테레지아의 미움을 받았어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그를 싫어했는데 이 로앙 추기경은 나름 야심이 있었던 거야. 국왕의 신임을 얻는 최고의 관직자인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쥐락펴락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마리 앙뚜아네트의 미움을 받은 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후회를 했지만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 라모트 백작 부인이라는 여자가 다가옵니다. 내가 왕비랑 진짜 친한데 내가 화해 한번 시켜줄까요? 라고 미끼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이 로앙 추기경은 잘못을 반성하는 글을 써서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보낸다고 이 라모트 백작 부인한테 줬어요. 그러자 이 편지를 받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렇다면 성의를 보여라 라면서 15만 리브르를 꿔달래요. 왕비가 풀렸나 보다. 아이 뭐 15만 정도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즉시 돈을 보내니까 왕비가 갑자기 따로 밤에 만나지요. 그래서 몰래 금이병으로 변장한 이 로앙 추기경과 마리 앙뚜아네트가 밤에 몰래 만나가지고 이제 과거는 잊읍시다 라면서 막 친한 척을 하고 둘이 이제 딱 화해를 한 거야. 일이 되게 잘 풀렸어요. 근데 사실 이 라모트 백작 부인이라는 여자는 백작 부인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주장하기로 백작 부인인 거지 그것도 사기야. 그리고 편지 애초에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전해주지도 않았어요. 친하지도 않아요. 아니 그러면 추기경이랑 만난 여자는 누구예요? 라모트 백작 부인이 고용한 매춘부예요. 마리 앙뚜아네트랑 조금 닮은 여자. 근데 이 모든 전말을 모르던 로앙 추기경은 이제 왕비가 풀렸다면서 설레발을 칩니다. 사고를 치게 돼요. 마침 목걸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라모트 백작 부인이
보석상에 가서 털어요. 왕비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아니 전에 거절하던 그 목걸이를 그냥 살 순 없으니까 잘 돌아서 어떻게 제가 좀 살게요. 사러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로앙 추기경한테 가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목걸이가 진짜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대요. 아니 뭐 그 정도 성의는 보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비가 갖고 싶다니까요? 누가 그거 대신 좀 사줬으면 한다던데 누가 그거 대신 사주면 되게 고마워할 텐데 낚인 거야. 로앙 추기경이 낚였어. 그래서 바로 보석상에 가가지고 200만 리브르를 할부를 끊어가지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삽니다. 그리고 이거를 라모트 백작 부인한테 그대로 갖다 줬어요. 보석상에서는 그 대신 목걸이 사러 오신 그분 이러니까 로앙 추기경이 또 나름 마리 앙뚜아네트가 썼다는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마리 앙뚜아네트랑 좀 친한데 또 자기가 또 바로 못 산다니까 내가 좀 사러 왔죠. 알죠? 신용. 이래가지고 로앙 추기경도 마리 앙뚜아네트가 산 건 줄 알고 보석상도 마리 앙뚜아네트가 산 건 줄 안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은 라모트 백작 부인은 그대로 들고 남편이랑 같이 사라집니다. 런던으로 가서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조각조각 해체해요. 그리고 다 팔아버렸어요. 그 목걸이가 바로 이렇게 생긴 목걸이입니다. 이거를 일일이 해체해서 다 팔았는데 그러던 도중에 이 할부로 산 목걸이 대금 지급일이 다가오는 거야. 로앙 추기경은 아니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거 조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200만 리브르를 다 어떻게 내? 조금만 70만 리브르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라고 기다리고 있고 보석상은 할부로 끊으셨으니까 이번 달에는 40만 리브르만 내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로앙 추기경이 가서 지금 당장은 다 못 주겠고 조금만 늦춰주면 안 될까요? 이거 40만 원 조금 당장 못 낼 것 같은데 지금 7만 정도만 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 보석상에서 칼같이 거절하면서 그러면 같이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갑시다! 이래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간 거예요. 샀으니까 돈 줘요.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기가 사지도 않은 목걸이를 대금을 달래요. 루이 16세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결국 로앙 추기경을 잡아서 진상을 파악한 뒤에 이 프랑스 왕실이 라모트 백작 부인을 잡았어. 결국 잡았는데 이미 관련 서류들은 다 없어졌고 다이아는 쪼개서 다 팔았고 돈도 그냥 다 쓴 거예요. 증거가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이거를 근데 다 바로는 못 팔고 다이아를 쪼개서 팔았는데 이 다이아도 나름 좀 의심이 가잖아, 사람들이. 아니 이런 다이아가 당장 어디서 났어요? 지금 신원도 제대로 보증이 안 되시는 분이 이거 어디서 났어요? 라고 하는데 둘러댄 거지. 아니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뭐 허리띠 같은 거를 유물로 남기셨는데 거기 안에 있었어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이런 다이아는 도난 신고가 된 게 없어. 도난 신고가 안 됐으면 작물은 아닐 테고 그럼 유물일 수도 있잖아요. 유품일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도난 신고 된 게 없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 다이아몬드를. 그래서 증거는 없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석상에서는 사갔다고 하고 로앙 추기경도 나한테 잘 지내보지 않겠냐면서 편지 보냈잖아요 라면서 편지를 딱 줬는데 마리 앙뚜아네트 드 프랑스 왕실 이렇게 쓴 거야, 편지를. 원래 그냥 편지를 쓸 때는 프랑스 왕실이라고 적지 않아요. 멍청하게 그걸 다 적었는데 사람들이 다 믿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편지 보냈잖아요. 편지 나보고 목걸이 사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걸이 사왔는데 왜 모른 척해요? 라면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기가 사지도 않고 해본 적도 없는 목걸이 때문에 사치를 부리는 여자라는 타이틀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이 로왕 추기경은 재판에 회부됐는데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이 라모트 백작 부인은 감옥에 갇혔어. 근데 탈옥합니다. 탈옥을 해서 영국으로 도망쳤어요. 근데 영국으로 도망친 게 끝이 아니에요. 이 여자 때문에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미지가 박살이 납니다. 이 라모트 백작 부인이 런던에 도착을 해가지고 인쇄업자한테 찾아가요. 나한테 돈 얼마나 줄 수 있어요? 프랑스 왕실의 진상. 내가 다 폭로할 수 있는데 얼마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궁정에서 있었다는 갖가지 사건들, 중상모략들, 유언비어들을 모아가지고 라모트 백작 부인의 변명서라는 책을 출간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은 이미 애인 사이였던 왕비랑 추기경이 공모한 거고 자기는 이용을 당했으며 심지어 둘이 서로 썼다는 연애 편지까지 조작해서 그 책에 실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자극적인 게 좀 더 추가돼야 되니까 왕비가 동성애자다 라면서 그걸 묘사했고 책이 점점점 잘 팔리니까 개정판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자극적인 거, 더 정도가 심해지게 마리 앙뚜아네트를 완전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사악하고 변태적이고 사치스러운 여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글이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영국에서 잘 팔리니까 파리까지 넘어갔어요. 이게 무슨 파리에서는 엑스파일처럼 왕비와 음탕한 관계를 가졌던 인물 명세서라고 아예 간행이 돼서 무슨 백작, 누구네 하인, 누구 시종, 누구누구 백작 부인, 매춘부 라면서 이름이 다 실린 거예요. 진짜처럼. 그렇게 프랑스에도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악랄한 소문이 퍼지고 비난의 화살은 죄다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적자 부인이라는 마담 데피시트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마리 앙뚜아네트는 어떻게 변명하고 명예를 회복할 시간도 없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 마리 앙뚜아네트 하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했다고 하죠. 심지어 근데 그거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것도 아니고 추정이 되기로는 루이 14세의 왕비나 애첩이 되는 사람이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브리오슈를 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게 와전이 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이 브리오슈라는 게 지금은 뭐 이렇게 제대로 맛있게 만든 빵이지만 당시에는 빵 부스러기, 실패자 정도를 브리오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진짜 배고프면 빵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 라고 이야기한 게 와전이 된 거죠. 이게 루이 14세부터 차근차근 쌓이던 왕실에 대한 분노가 마리 앙뚜아네트 때에 터지게 되면서 야, 전에 그 왕비가 그러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퍼지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이 혁명의 물결이 시작이 되고 남들 다 눈치챘을 때 루이 16세는 눈치를 못 챘어요. 폐하, 바스티유 요새가 함락이 됐다고 합니다. 뭐? 그래? 졸려. 그러려니 한 거예요. 일기장에도 적어놨어요. Nothing. 아무 일도 없음. 이라고 적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날 사냥을 나가서 사냥감을 하나도 못 잡았다.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이라고
적었다고 하는데 이게 더 심각하죠.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냥 나갈 때가 아닌데. 그렇게 결국 1789년 7월 15일 사태의 심각성을 드디어 알게 된 루이 16세가 혁명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프랑스에서 드디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하고 발표를 하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 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미래를 걱정하던 귀족들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왕이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대로 어떻게 도망을 치든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든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루이 16세가 이거를 계속 계획만 끌고 질질 끌어요. 한 8개월을 가야지. 갈 거야. 아유, 가야 되는데. 이거 짐을 챙기는 것도 그렇고. 아유, 당장 어떻게 가. 아유, 내일 가, 내일. 다음 주에 가. 뭐 당장 궁에 쳐들어올 거야. 어떡할 거야. 아유, 좀 이따 가. 이러면서 어영부영 8개월을 끕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다 퍼진 거야. 국왕이 도망간대. 야, 국왕이 도망간다.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시민들이 안 된다. 왕이 도망가면 어떡하냐. 우리는 이거 지금 혁명을 일으키는데 왕이라도 파리에 있어야지 우리가 막 싸우고 들고 일어나도 식량이라도 제대로 수급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국왕 일가를 파리에 잡아놓습니다. 하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적극적으로 도망치고자 했어요. 어디? 믿고 있는 데가 있잖아. 자기 친정. 자기 오빠가 왕이야. 우리 오빠가 왕이야. 이씨. 오늘 레오폴드 2세 들어는 봤어? 나 너네 우리 오빠 오면 다 죽었어. 이래가지고 편지를 썼어. 오빠 나 좀 살려줘. 이래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레오폴드 2세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도망치는 게 늦어져서 온 가족이 1791년 6월 20일이 되는 날 드디어 탈출 시도를 합니다. 아주 호화로운 마차를 구해서 타국의 귀족인 척, 마리 앙뚜아네트는 시녀인 척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이 국왕의 시녀가 왕이 사라진 걸 알게 되고 급하게 이걸 퍼뜨립니다. 왕이 드디어 도망쳤다! 이래가지고 파리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드디어 도망쳤댄다! 이래가지고 파리의 분노한 군중들이 파리 교회까지 싹 다 뒤져서 국왕 일가를 잡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바렌 사건, 바렌 국왕 일가 도망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잡혀온 루이 16세는 결국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가 처형되고 마리 앙뚜아네트 역시 루이 16세가 죽은 지 9개월 만에 단두대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 올라가면서 실수로 사형 집행인의 발을 밟은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이승에서의 마지막 말을 사형 집행인한테 하게 됩니다. 실례했습니다, 모슈. 일부러 밟은 건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냐 하면 보통은 이렇게 엎어져서 목이 탁 하고 잘려야 되는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단두대를 보게 만들었어요. 칼날을 보고 누워서 이 칼날이 자기 목에 떨어지는 걸 보게 만들 정도로 사람들은 마리 앙뚜아네트를 싫어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어떻게 감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정말 생각 없는 여자네. 저 여자가 사치를 부려가지고 프랑스가 망했다며? 아유 진짜 아유 안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치를 부리긴 했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사치를 한 것도 아니었고 나름 백성들에 대한 백성을 위로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게 다 전해지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해서 안타까운 오늘의 이야기,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